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공포의 혐오를 더하기입니다. 사실 책에서는 코로나19 데카메론2라는 책에서는 감염병이 사회를 감염시키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글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감염병들이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패스트 흑사병이 인류를 공격해 왔고요. 제국주의 시대 19세기경에는 콜레라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100년 전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팬데믹들은 많은 희생자를 낳기도 했지만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하수도를 관광지화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패스트 이후에 도시위생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냈던 시설의 등장이었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한 뒤에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때문에 왜 죽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다가 과학자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파스테르와 독일의 코흐 같은 사람들은 민족적 감정까지 겹치면서 아주 경쟁적인 연구를 했고요. 결국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는 당시 1차 세계대전을 일찍 끝내게 만드는 종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도 이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가리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이 감염 확산에 책임을 뒤집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것이 마녀사냥으로 나타났죠. 혼자 사는 과부들이라든가 돈이 없는 가난한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녀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콜레라 시대를 다룬 마르케스의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보면 콜레라는 가난한 흑인에게 더욱 잔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흑인에게 특별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환경적 요인 그리고 힘든 노동 때문에 감염과 그 이후의 회복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사람과 그리고 접촉활동이 불가피한 직종의 사람이 감염의 위험에서 똑같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독일에서 이 독감이 유행했던 지역과 나치가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 일치한다는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은 마음이 유대인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것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나치의 정책과 일치했던 것이죠. 스페인 독감이라는 표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역명을 포함한 질병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콩 독감, 일본 뇌염, 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질병의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독일 질병, 나폴리병, 중국 질병, 스페인병, 기독교병, 프랑스 발진.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질병명들은 모두 과거에 유행했던 성병 매독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자신들이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지역이나 나라 이름을 그 질병명에다가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2015년경 우리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또 홍콩, 대만, 베트남 등은 2003년경에 사스라는 질병의 피해국들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사스와 메르스가 유행했던 국가들은 당시에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비교적 방역 성공한 국가로 손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의 유행의 경험을 교훈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한감염학회에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이후 메르스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었습니다. 이 책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염병이 또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처절한 전투의 기록을 남겨둔다. 기록을 남긴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더불어서 감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시설 투자를 하고 음압병동을 늘려야 한다.
또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놓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메르스는 감염병 치료의 근원지가 되어야 할 병원이 오히려 확산의 근거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우리는 이러한 어떤 교훈들을 통해서 감염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그것이 주는 공포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포에는 과학적 배경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의 몸에 그것이 들어오고 인간은 그것의 숙주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접촉했을 때 본의 아니게 내가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내가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셈입니다. 결국 질병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공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광견병과 좀비 서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견병은 한때 크게 유행해서 아주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리면 사람도 큰 고통을 겪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포스러웠던 것이죠.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많은 좀비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물리면 나 또한 감염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상상력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광견병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 개도 그렇고요. 좀비도 그렇고 나와는 다릅니다. 딱 봐도 다릅니다. 나와는 다른 존재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좀비 영화에서도 보면 좀비가 돼버린 그 사람은 방금 전까지 내 곁에 있었던 내 동료이고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감염이란 그런 것이죠. 나와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와 자주 만나고 내 주변에서 같이 식사하고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나를 감염시킬 확률이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자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국가, 인종, 종교, 지역, 세대, 혹은 직업, 정치적 성향, 성적 취향, 이 무언가가 나와는 다를 것이다.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 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감염 공포는 결국 혐오와 결합이 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중국 혹은 아시아인, 신천지 혹은 기독교인, 대구, 경북, 노인과 젊은 층, 극우, 노조,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킨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집단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돌린다고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방향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병원에서 감염자가 나왔는지 확진자는 어느 병원에 머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 중에는 유언비어들도 있었지만 어떤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그 정보들을 나누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곳에서는 한 확진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슈퍼 전파자라는 이유로 남성 혐오적인 발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남성 위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그러한 사회 이러한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누군가의 아픔을 또 질병의 공포가 확산되는 그 시대에 그것이 그들에 대한 공격과 조롱으로 이어졌어야만 했는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는 백신의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다른 국면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들은 초기에 그 백신 공급을 독점하면서 소위 백신 제국주의라는 말을 낳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백신 올림픽처럼 마치 올림픽 메달 레이스를 중계하듯이 오늘은 어느 나라가 접종률이 높아졌다더라. 우리는 현재 몇이더라. 다음 날은 또 몇이더라. 이런 것을 중계방송하듯이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는 패자가 승자를 위로하는 장면도 보고 아깝게 동메달을 따지 못한 4위를 위해서 더 큰 박수를 쳐주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 우승을 하는 사람, 1등을 하는 사람에게만 박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백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팬데믹은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백신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백신의 지형은 균형되게 배포되고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두 개의 도표가 있습니다. 왼쪽의 도표는 2021년 5월 중순경의 도표이고 오른쪽의 도표는 2021년 9월 중순의 도표입니다. 왼쪽의 도표를 보시면 당시 1차 이상 접종을 받은 대륙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국가별 비교보다 이것이 더 의미 있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당시 북미는 32%, 유럽은 27%였는데 아시아는 4.8%, 아프리카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쪽 9월에 오면 북미는 56%, 유럽은 55%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여전히 5.8%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5월 중순 당시 한국은 접종률 7.3% 정도였고 9월 초 현재 70%에 육박해 있습니다. 백신은 전 세계 누구나 필요로 하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고르게 분포되진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서도 얘기했던 백신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언젠가 이것이 종식되는 날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혐오, 원망,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공감과 연대, 협력과 나눔의 성과를 자축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길은 어느 쪽을 택하게 될까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